대한민국 부모들의 여러 육아 고민 상담소. EBS 부모. 자, 오늘도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꼭 듣고 싶은 강연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같은 교실을 쓰는 반 친구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요,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게 많은 부모님들을 수업에 모셨는데요. 수업 들으러 저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디 계세요? 네, 저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강연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뵈러 지금 부산에서부터 오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강연이라면 예. EBS가 아니라 미국까지도 갈 자신 있어서 왔습니다. 미국까지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이름표에 보니까 스마일 왕자 시은이 엄마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아이는 보통 자폐 아이들이 무표정이 많은데 저희 아이는 항상 웃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스마일 왕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마일 왕자 지슌 엄마라고 했습니다. 예, 멋지네요. 그렇군요. 어머니도 계속 웃고 계신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네요. 자, 부모님들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선생님을 빨리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모셔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청문회 교수님이시구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청문화 교수님은 그쵸.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좀 고민을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정말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저희가 EBS 부모에서 사실 사회성 발달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몇 차례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시간도 짧고 또 제 진료를 기다리시는 수많은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님들, 사회성 발달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데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싶고 한 분 한 분 정말 더 들어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사실 충분치가 않은 것이 항상 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서 솔루션을 혹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오늘 이 강의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아이가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또 직접 이렇게 수업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네. 더욱더 특별한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부모님들 서로 짧게 자기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뭐 이름표들을 다 달고 나오셨는데, 우리 지호 엄마? 네. 장주희님은 네. 내비게이션 지호 네. 엄마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 아이는 길을 좀 잘 외우고요. 머릿속에 좀 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지호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사회성 발달이 느린 친구들, 부모님들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으신데요. 저도 처음에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를 열심히 하는 부모로서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숫자쟁이 유건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3살 30개월 유건이 엄마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처음 말을 한 단어가 1, 2, 3, 4, 5, 6, 7, 8, 90이었어요. 예. 지금도 숫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딜 가나 숫자만 보는 그런 아이라서 숫자쟁이 유건이 엄마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저희 아이는 엄마 아빠가 조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에 조금 무지해서 아이의 발달에 어려움을 조금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늦어서 미안해라고 쓰고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많이 배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하면서 저희도 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실 이제 준비 다 되셨죠? 네. 선생님,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그래프를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숫자가 써진 그래프인데요. 와. 54분의 1이라는 저 빨간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이제 저게 54명당 1명이라는 게 미국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유병률 통계입니다. 한 2% 가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 그래프의 추이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아마도 2%를 넘지 않았을까. 아주 최근 데이터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동소이합니다. 2%에서 2.5% 사이쯤 되는 지금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떤 굉장히 희귀한 그런 질환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동료 직장 동료의 아이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놀랐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름도 조금 어려운데 네.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병은 사회성 발달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발달이라는 거는 운동 발달, 언어 발달, 또 지적 발달, 뭐 여러 가지의 발달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특히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 발달 장애다. 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그렇다면 증상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결여라는 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조금 한정돼 있다. 그리고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행동을 좀 국한해서 한두 가지만 반복을 한다. 그 두 가지가 서로 교집합. 한 가지만 있어도 진단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내리기는 좀 어려워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을 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건 여기서 언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언어적인 이런 몸짓 의사소통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점점 유병률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네네네.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무슨 감염병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시대에 발맞춰서 늘어나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강연 때마다 많은 청중들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설로는 일단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어요. 인식이 늘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언어가 늦고 좀 애가 좀 엄마 얼굴 안 쳐다보니까 좀 시크한 아이인가? 좀 애가 쿨한 아이인가? 뭐 그냥 그렇게 키웠던 거죠. 그러다가 뭐 학교 들어가서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좀 문제 생기는 대로 그냥 키워왔던 게 과거 30, 40년, 50년 전 막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막연한 발달 지연이 아니야. 뭔가 사회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래라는 게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식률이 확 올라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정확해지고 진단율도 예전에는 그냥 뭐 발달 지연 언어장애, 지적장애로 정신지체, 뭐 이제 그렇게 분류됐던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정확하게 진단이 이렇게 네이밍이 되면서 진단율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의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그런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단숨에 뭐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몇십 년에 걸쳐서 변화해서 유전자의 변이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전혀 간과할 수는 없는 요인이다. 이런 유병률이 올라간 것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모든 병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거는 모든 병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야말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예후의 그 경과의 그 트랙을 좌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오신 엄마들 언제 처음에 아이의 애가 일반 보통 아이와 좀 다른 걸이라고 느꼈는지 한 번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설마 100일 때 사회적 미소 엄마 보고 방귀 듣고 낯선 사람 보면 애가 약간 긴장하는 거 그런 게 없어서 걱정하셨던 엄마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거든요. 100일 때는. 알아채기 어려워요. 예. 없었던 거. 네. 자, 6, 7개월 무렵. 뭔가 낯가리가 애가 없고 아무한테나 잘 가고 뭔가 왜 이렇게 애가 쿨하지? 라고 느끼셨던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 유난히 순하다. 네. 우리 건희 어머님. 이름도 순둥이 건이에요. 채연이 어머님도. 아니, 그러니까 뭐 동네 이제 주변에 할머님들이 애가 원래 웃어야 되는데 지금 왜 안 웃냐고. 그때 어머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애 되게 편하게 잘 있는데 왜 순하게. 네. 그렇게 얘기하나. 약간, 네.
그래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할머니들한테 들으셨다는 게 나중에 복귀해 보니까 기억은 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나 이제 그게 이런 아주 생각이 작은 드는데. 조기 신호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불안 혹시 없었던, 그래서 너무 잘 떨어져서 너무 편하게 엄마가 직장 나갔었던 채연이 어머님. 네. 저희 아이도 어땠었나요? 분리불안이 사실 없었고 저희 외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데 너무 잘 떨어져서 오히려 엄마 일하라고 편하게 떨어져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신호일 뿐이지 이게 어떤 진단 기준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제 들으시면서 오해를 하실까봐 이게 그러면 잘 떨어졌으면 자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기의 사회성 발달이 뭔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명 반응. 이름을 불렀을 때 너무 안 쳐다보고 눈 맞춤. 이때는 좀 뭔가 이상 징후를 느끼셨던 분들이 제일 많은 시기거든요. 네. 이때 발견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약이 안 돼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바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때 가장 18개월에서 24개월 때까지 이름을 불렀을 때 잘 안 쳐다보고 눈을 딱 정확하게 보지 않고 돌리다 만다거나 아니면 이때 또 너무 눈을 빤히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봐야 될 때 봐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눈 맞춤의 질적 이상이지 눈 맞춤이 안 된다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거의 모든 엄마들 혹시 그때도 그건 문제가 없었다라고 호명 반응했을 때 잘 반응을 해서 그때는 괜찮다고 느꼈어요. 지율이 엄마 네. 아시죠? 네, 호명 반응은 또 문제가 네. 없었다. 호명 반응이 100%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많은 신호들 중에 가장 예측률이 높은 게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호명 반응의 질과 눈 맞춤의 질이라고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애는 거의 18개월 동안은 거의 그 보통 성장 속도와 똑같았어요. 근데 돌을 지나고 나니까 애가 조금씩 퇴행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래 친구들보다 빨랐으면 빨랐지 늦은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돌 전까지는 큰 문제 없었는데 없다고 느꼈는데 돌 아까 지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월 때 되니 호명 작용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시훈아 저기 새가 있는데 볼까 하고 제가 손을 가리치면 같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든 못하든 뭔가 포인팅을 해서 물건을 찝는 게 아니라 항상 제 손을 끌고 가서 가고. 예, 그걸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얘가 말만 트이면 이 모든 게 고쳐지고 맞아요. 예, 네. 이게 없어질 거고 당연히 우리 애는 다른 아이처럼 똑같이 성장할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되게 많이 가지고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다 말이 안 트여서 답답해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들 해석들을 하세요. 말이 안 트여서 애가 엄마 손 가져가는 거야. 말이 안 트여서 소리 지르는 거야. 말이 안 트여서 막 반복 행동 답답해서 심심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트인다고 우리 왜 외국어 하나도 못해도 외국 나가서 다 손짓발짓으로 소통하잖아요.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형이 있었거나 또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훨씬 어린 말 못하는 아이도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구별이 되는, 대조가 되는데, 이제 첫 아이인 경우, 아무도 비교할 어떤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 제일 지금 우리 시윤이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때문에 이럴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빨리 그래도 알아채신 거예요. 네. 말의 언어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아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말이 느렸는데 이제 처음 말한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부터 10까지 숫자였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구나라고 이제 처음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불안감이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문가를 만나셨나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여러 센터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정말로 좀 사회성에도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그런 피드백을 들었고요. 우리 시은이 어머님이나 유건 엄마는 빨리 알아채신 거예요. 그거를 봐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숫자 박사가 되려나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냥 막 숫자 책 있는 거 사다 주시고 뭐 심지어 영재학원 막 보내고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다르고 이건 뭔가 개입이 필요한 문제구나를 느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쨌거나 굉장히 상당히 어떤 통찰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가 영리하고만 뭘 그래. 애가 뭐 문제가 있다 그래. 애가 좀 느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왜 하나만한 위로를 막 해주면서 어머님들은 그 마음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안심하고 예약했다가 병원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그런 걸 반복하다가 뒤늦게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